이번 시간에 2010년 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단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시퀀스나 아니면 수변전, 계산 문제 이런 것도 위주로 문제를 풀어 드릴 테니까 이제 단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이제 변압기 호흡작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거 기기 시간에 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제 변압기 이제 외함이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기름을 이렇게 채워 넣죠. 그렇죠? 근데 기름이라고 하는 게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죠.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 기름이 수축을 하고, 그렇죠?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기름이 이렇게 약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 또 기름이 이제 팽창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밀폐되게 만들면 이제 그게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외함이 좀 우그러지거나 외함 그 모양이 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밀폐형으로 안 하고 이제 구멍을 좀 뚫어 넣죠.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가거나 기름이 수축하거나 팽창할 때마다 그때의 기압을 이제 요 구멍으로 통해서 이제 내보내거나 들여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이제 수축을 하고 기름이 만약에 날씨가 좀 그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이 수축을 하면 이제 밖에 있는 공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기온이 올라가서 팽창을 하면 이제 안에 있는 공기를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게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압기도 그렇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압기의 호흡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변압기 호흡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이제 다른 문제점, 그 외함에 대한 그 문제점은 없는데 이제 밖에 있는 수증기가 얘가 이제 공기를 이제 빨아들이다 보니까는 밖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안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가 이제 안으로 유입이 돼서 안에 있는 기름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제 불순물도 발생하고 저런 내력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더라. 그래서 공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외부의 수증기나 수분이 그 변압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흡습제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변압기 호흡작용에 대한 설명,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 거니까 지금 설명해드렸던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선 방지를 위해서 과부하 종치 뭐지 그런 게 있어요. 퓨즈가 있고 차단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번 문제를 보죠. 네. 3번 문제를 보면 환기팬에 대한 자동 운전 회로래요. 밑에 이제 동작 기호를 읽어보면 연속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환기용 팬에 대한 이제 운전 회로에서 기동 버튼에 의해서 운전을 개시를 하면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운전 정지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회로가 어떤 거냐면 처음에 내가 이제 팬을 돌렸어요. 여기 팬이 있죠. 이제 모터랑 연결되어 있는데 팬을 돌리면 그 다음엔 사람이 직접 뭐 정지 기동 안 하더라도 스스로 정지와 기동을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퀀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제 기동 버튼을 조작하면 T1의 설정 시간 동안만 환기팬이 운전을 하고요. 자동적으로 정지를 한대요. 그리고 T2에 설정된 시간에만 정지를 하고 재차 운전을 개시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머 1하고 타이머 2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이 시간 동안은 멈춰 있겠다라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운전 도중에 환기팬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PB2를 ON 조작해서 행한다. 그래서 PB2를 ON 조작한다. ON 조작한다라고 하는 게
뭐 기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A 접점, B 접점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요걸 이제 A 접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를 기준선으로 보았을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접점을 우리가 A 접점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접점을 이제 B 접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A 접점은 평상시에는 개로된 상태였다가 동작을 시키면 단락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접점을 이제 A 접점이라고 하는 거고, B 접점은 평상시에는 단락이 되어 있다가 동작시키면 A 접점으로 바뀌는 그런 접점을 우리가 B 접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on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그냥 동작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뭐 기동하거나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단락이 되어 있었는데 동작시키면 on 시키면 A 접점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퀀스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회로라고 부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을 제가 보조회로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시퀀스 도면 쪽이고, 여기는 전동기에 실제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차단기가 있고, MC가 있죠. MC는 이제 스위치 같은 거죠. 일괄 동작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THR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열동계전기죠. 여기도 있어요. THR, 열동계전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과전류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열이 발생을 하니까 그 열을 감지해서 전동기의 동작을 멈추는 것.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 좀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접점에 X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가 요 X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수동으로 복귀를 한다. 수동으로 동작을 시켜서 복귀를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작은 자동적으로 하죠. 얘가 열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동작을 해요. 하지만 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꼭 사람이 가서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얘가 고장난 부분이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얘가 판단을 못하니까는 그 사람이 판단을 하고 다 고쳐졌네. 그럼 다시 한번 올바로 동작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복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회로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지깃기동이고 다른 내용은 없고, 이제 보조회로 부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보조회로 부분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온오프가 그 팬이 돌고 멈추고 하는 걸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를 내가 사람이 이제 가동시켜야지 하고 띡 이제 누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쪽에서 돌았다가 멈췄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반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쪽을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조건에서 아까 뭐라고 나왔었어요? 아까 보시면 1번 문제. 릴레이 R1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1에 표시된 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자기 유지를 그리십시오. 그렇죠? 자기 유지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기 유지는 자기 거를 병렬로 A 접점으로 갖다가 쓰는 게 자기 유지죠. 여기는 R1에 A 접점을 이제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인터록은 상대방에 대한 B 접점을 직렬로 갖다가 쓰면은 이제 그건 인터록이고, 자기 유지는 자기 거를 A 접점으로 병렬로 자기 거를 병렬로 A 접점 갖다가 쓰면 자기 유지인 거죠. 그렇죠? 여기 기동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기동 접점이 있는데 요거랑 지금 병렬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A 접점 자기 거, 그렇죠? 요게 이제 자기 유지죠. 그래서 PB1 내가 손 눌렀다가 떼어도 요게 이제 붙으니까는 요게 여자가 되면, 그렇죠? PB1 처음에 딱 눌렀어요. 그러면 얘가 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여자가 되는 순간에 얘도 덜커덕 붙으니까. 그 다음엔 PB1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걔를 이제 우리가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제 저쪽은 끝난 거고. 근데 이걸 이제 PB를 눌렀을 경우에 신호가 이제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호가 이제 이렇게도 이제 흐르겠죠. 그렇죠? 예. 복잡하네. 신호가 이제 여기 요거에 의해서 PB1을 눌렀다가 떼면 제가 이제 자기 유지가 되면서 신호가 이렇게 이제 흘러서 이제 갈 겁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보셔야죠. 일단 얘는 비접점이죠. 비접점이니까 얘가 동작을 안 해도 신호가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비접점이죠. 여기도 신호가 흘러가겠죠. 이쪽은 신호가 못 가죠. 왜냐면 둘 다 A 접점이니까 신호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A 접점은 개방 상태니까. 이렇게 되면 MC가 여자가 되겠죠. 이제 전동기가 도는 거예요. 전동기가 돌겠죠. MC가 이렇게 붙으니까. 그리고 타이머 1은 신호가 흐릅니다. 통전이 되죠. 통전. 여기 T1에 대한 접점에 대한 모양을 봤더니 얘가 무슨 동작하는 접점이냐면 한시 동작 접점이죠. 한시 동작 A 접점이에요. 그렇죠? 이 기준선을 오른쪽에다가 그 접점 표시를 하면은 A 접점이고 왼쪽에다가 이제 B 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에 있으니까는 A 접점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뾰족 나와 있으면 이제 한시 동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얘가 만약에 반대쪽으로 가 있으면 한시 복귀 접점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나와 있으면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접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접점이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는 한시 동작, 요거는 한시 복귀, 그렇죠? 요거는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모양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한시 동작. 그럼 한시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두 개를 바꾸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시한이죠. 시한. 시한 폭탄이라고 알잖아요. 시한 폭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폭탄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 벙 하는 게 이제 시한 폭탄이죠. 그러니까 얘도 시한 동작인 거죠. 시한 동작이 뭐겠어요? 그러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것. 그래서 요 한시 동작 A 접점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요 T1이 타이머가 통전이 됐어요. 전기적인 신호가 흘렀죠. 바로 동작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이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얘가 뭐 T1으로 그 설정이 됐다면 T1 이후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T1 이후에 붙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동기가 막 돌고 있었는데 T1 시간 이후에 얘가 딱 붙어버리면 덜커덕 붙어버리면 신호가 이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R2가 여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R2가 여자가 되면서 이 R2랑 관련된 접점은 다 동작을 해야죠. 요거랑 관련된 접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러면 얘가 여자됨과 동시에 요거는 자기 유지가 되고요. 요 접점에 의해서 전동기는 멈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책의 설명대로 T1에 설정된 시간 동안 전동기가 동작을 한 거죠. 그렇죠? 요거 동안 기다렸다가 딱 동작을 하는 순간에 전동기가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T1 시간 동안 동작을 한 거고. 그래서 얘가 딱 해가지고 요거 다 끊어지니까는 요 밑으로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럼 요게 죽으니까는 요것도 죽는데 요게 죽으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A 그 접점이 돼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신호가 끊어져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자기 유지가 있으니까는 신호는 계속 흐를 겁니다. 그러면 요게 딱 여자가 되는 순간에 전동기랑 이제 타이머 1은 이제 소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얘가 일을 해야죠.
얘가 이럽니다. 예. 얘도 지금 이제 통전된 상태고 설정된 시간을 t2라고 하면 t2만큼 기다려야죠. 정지 상태를 계속 이제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 t2의 설정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게 이제 동작을 하겠죠. 원래는 이제 B 접점이었을 때니까는 이게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A 접점으로 동작을 하면서 요 밑에가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게 밑에가 죽으면 R2하고 T2가 죽으면 그럼 이제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이 돼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타이머 아까 R2에 의해서 이쪽이 다 죽었죠. 그렇죠? 먼저. R2에 의해서 이쪽이 지금 다 죽었어요. 노란색이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T2에 의해서 요 초록색도 죽으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생겼던 그림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영향이 없어요. 이쪽은 뭐 T1이나 R2나 T2가 이쪽에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무관하고 이쪽이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 원상복귀가 되면 또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쪽은 아직 안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전동기가 또 기동을 하겠죠. MC가 여자가 됐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T1 동안은 동작을 했다가 T2 동안은 정지를 하는 그것을 반복하는 시퀀스 회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는 좀 하나하나 좀 이제 따져 보시면서 좀 구분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조금 하시려면 얘를 한 3파트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스타트하기 위한 거고 여기는 전동기가 이제 기동되는 그리고 여기는 정지하기 위한 그런 시퀀스 도면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동이 아니지 운전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는 운전, 전동기 운전, 여기가 기동. 그렇죠?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기동하는 쪽은 그렇네. 운전하는 쪽은 T1에 의해서 이렇게 동작하고 정지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좀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아까 자기유지 했었고요. 2로 표시된 접점의 명칭과 동작이 어디 있냐면 여기 2죠. 요 한시 동작 B접점.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T2가 T2가 여자가 되면 일정 시간 동안은 그래서 T2에 설정된 시간 동안은 이제 전동기가 멈춰 있는, 팬이 멈춰 있는 이제 그런 거다. 동작을 하면 R2하고 T2가 소자가 된다. 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THR에 표시되는 거 명칭과 동작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그죠? THR 열동계전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이제 동작을 하고요. 복귀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제 복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그림같이 높이 5m 점에 있는 이제 백열전등에서 이제 칸델라의 이제 광도가 저거 수평면 조도랑 이제 수직면 조도를 구하십시오. 보통 이제 수평면 조도하고 수직면 조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뭐 식을 먼저 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법선 조도라는 게 있죠. 법선 조도라는 게 있고 수직면 조도라는 게 있고 수평면 조도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선 조도는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죠? 법선 조도는 이렇게 되고, 수직면 조도는 R2의 I의 사인 세타, 그렇죠? 수평면 조도는 R 자승의 I의 코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직면 조도하고 수평면 조도하고 좀 이제 좀 혼동이 되시는 경우가 좀 많죠. 예, 어느 게 사인이고 어느 게 코사인인지, 어느 게 수직이고 어디가 수평이지 이렇게 좀 이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법선 조도는 이렇게 요 직각인 면이 있다라고 치면 요 직각인 면에 비춰지는 조도가 이제 법선 조도죠. 조도라는 거는 이제 그 단위 면적 안에 얼마만큼의 빛이 들어오는가, 이제 그게 이제 조도니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선 조도인데, 법선 조도는 뭐 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수직면하고 수평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수직면 조도는 말 그대로 이 수직면 벽이죠. 벽에 비추어지는 조도가 이제 수직면 조도고, 수평면 조도는 바닥면, 그렇죠? 수평면에 비추어지는 조도가 이제 수평면 조도인데, 이걸 요 앞에 있는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얘를 이 수평면에 빛이 비추려면, 그렇죠? 수평면에 빛이 비추려면 광원이 이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면과 만약에 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수평면에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세타 값인데 이것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 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각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 각이 기준이 아니고 광원이 있는 쪽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세요. 얘를 줄여볼게요. 각도를 쭉 줄입니다. 쭉 줄였어요. 쭉 줄여서 만약 각도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이 면에 조도를 비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코사인 0도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코사인 아시다시피 코사인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0도일 때 1이죠. 그럼 사인 0도는 얼마게요? 사인 0도는 빵이죠. 사인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얘가 각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수직면에 빛이 비춘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인 값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평면 조도에는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거예요. 얘가 수직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직면으로 이제 만약에 빛을 비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각도를 좀 벌려볼게요. 이렇게 쭉. 그래서 각도를 벌려서 얘를 90도로 만들면 이 면의 빛이 비추겠죠. 그렇죠? 그럼 각도가 90도일 때 코사인이 90도면 얼마예요? 0이죠. 사인이 90도면 1이죠. 그러니까는 수직면에 빛을 비출 때에는 코사인 값은 의미가 없는 거죠. 뭐만? 사인 값만. 그래서 수직면 조도에는 사인 값을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면 하나만 좀 기억하셨다가 수평면 조도하고 수직면하고 좀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각도를 없애버리거나 90도로 세워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면 조도일 경우에는 코사인만 이제 의미가 있고 그 사인만 의미가 있고, 수평면 조도에서는 코사인이 의미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고 이제 요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 문제가 이제 뭐냐면 P점에 대한 수평면 조도를 1번, 여기에 대한 수평면 조도를 구하래. 얘를 구하는 거죠. 수평면 조도를 구하십시오. 자, 식은 아까 뭐였어요? 식은 아까 뭐였냐면 R 자승의 I의 수평면 조도는 사인 값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제 표를 갖고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구할 수는 있겠죠. 뭐 5의 제곱해가지고 7.5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은 여기가 이제 R이니까 R 값을 구해가지고 뭐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표가 나왔으니까는 그 표에 맞추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냐면 거기에 보면 식이 표가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값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제곱 세타에 대한 값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B죠. 요거랑 요 H에 대한 B예요. 그렇죠? 예. 요 하이하고 와이드. 그렇죠? 예. 얘에 대한 이제 그 B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이제 R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코사인을 한번 돌리면 R이 얼마예요? R은 H의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걔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 이제 아니죠. 예, 거꾸로 썼네. 희한하더라. 예, 이게 아니죠. 예,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그쵸, H를 구한 H죠. 그쵸, H가 R의 코사인 세타죠. 예, 뭔 짓을 한 거야? 그렇죠? 예, 요 R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가 R이 있으니까는 R에 대해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H가 되는 거고, 예,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밑에는 이제 요거 H의 제곱일 테고, 그렇죠? H의 제곱일 테고, I에 여기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분모의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제곱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 이제 3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죄송해요. 이거 아까 좀 헷갈려서. 예. 헷갈렸다기보다는 착각을 좀 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식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나온 거고, 이게 나오는 값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서 쓰는 건데, 문제에서 그 표가 무엇과 무엇에 대한 비냐면 H분의 W죠. H분의 W. 그렇죠? H는 얼마냐면 5예요. W는 얼마냐면 7.5죠. 그럼 얘는 1.5겠네요. 그러면 그 B가 1.5인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표 2에서 그 B가 1.5인 값이 얼마냐면은 0.171이죠. 그럼 따라서 H는 5죠. 5의 제곱에 분의 광도가 12,500이라고 했고요. 12,50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 코사인 세제곱 세타에 대한 값이 얼마냐면 0.71, 171. 그렇죠?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85.5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수평면 조도. 그럼 수직면 조도는 어떻게 될까요? 수직면 조도. 수직면 조도는 이제 요쪽 면이죠. 요 면에 이제 요 면에 비치는 조도고, 수직면 조도는 사인 값과 관련이 있는 거죠. 코사인하고 관련이 없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R의 자승에 I의 사인의 세타가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R은 코사인 세타의 H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H의 자승에 I의 사인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값도 표 1에서 찾으면 되는데, 아까 1.5라고 그랬잖아요. 그 B가 1.5라고 했으니까 그 표 1에서 1.5에 대한 거는 0.256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5고 12,500에 0.256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128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법선 조도하고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요 개념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이렇게 표로 구하는 문제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십시오라는 문제. 그냥 요 식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보통은 나오니까 그것도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B 같은 경우는 뭐 6, 8, 뭐 거의 이 정도 나와요. 10이니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5번. 800의 역률 0.8인 부하에 손실이 90이래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그거를 300짜리 콘덴서를 시설을 하면 손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역률과 손실에 대한 관계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뭐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가 800kW예요. 800kW. 직각이고, 역률이 얼마냐면 0.8, 코사인이 0.8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의 전력 손실이 90입니다. 전력 손실이 90kW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병렬로 300kVA 콘덴서를 시설했어요. 그때의 손실이 얼마일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얘가 800이면 역률이 0.8이죠. 그러면 요 피상 전력은 얼마냐면은 1000kVA죠. 나누면 되니까. 그렇죠? 뭐 써보자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 전력의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피상 전력이 800이고 역률이 0.8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지. 거꾸로 썼네. 왜 아까도 자꾸 이렇게 거꾸로 쓰죠? 죄송해요. 피상 전력이 유효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죠. 피상 전력이 아니고 유효 전력이, 그렇죠? 피상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제 곱하는 거죠. 여기 피상 전력이고 유효 전력이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꾸 삼각함수에서 자꾸 삐뚤어지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쇽 넘겨서 유효 전력 나누기 이제 코사인 세타를 하면 이제 피상 전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개 나누면 여기 1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상 전력은 1000이고 무효 전력은 얼마냐면 무효 전력은 여기 0.8이면은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600이 되는 거죠. 600 kVAR. 그렇죠? 680 보통 680 요 세 개는 이제 거의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3, 4, 5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해두시면 문제 풀 때 좋죠. 어쨌든 얘가 800이고 역률이 0.8이면 얘가 1000이니까는 무효는 600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300짜리 콘덴서를 단 거죠. 300짜리 콘덴서를 달면 어떻게 되냐면 무효 전력이 300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역률이 어떻게 될까요? 개선 후에 대한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시냐면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의 자승 플러스 유효 전력의 자승 플러스 무효 전력의 자승분의 유효 전력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그러면 여기 피상 전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800의 제곱 플러스 지금 무효 전력이 300이 빠졌으니까는 300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시고 위에는 8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이걸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0.94가 된대요. 0.94. 그렇죠? 원래 역률이 0.8이었는데 계산을 하고 봤더니 역률이 0.94더라. 그럼 이 손실과
요 역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3배의 I 자승의 R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요 I가 삼성의 경우 이제 루트 3배에다가 VI 코스 I는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의 R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손실은 코사인 제곱 세타의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0.8일 때 90이었다. 그러면 0.94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저쪽을 잠깐 지우고 하면 이런 거죠. 반비례니까. 그렇죠? 반비례니까 제곱의 반비례 제곱에. 그러니까 0.8의 제곱일 때에 손실이 90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0.94의 제곱일 때에 그때의 손실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PL''은 넘기고 뒤집어서 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0.94의 분의 0.8의 제곱에 곱하기 9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그러면 이제 65.19kW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률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손실까지 구하는 거. 그렇죠? 이 정도 이제 계산 문제는 해두시는 게 좋죠. 그렇죠? 이 정도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는 개념을 아시고 역률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본 개념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손실 같은 경우도 틈틈이 나와요. 틈틈이. 그래서 손실에 대한 개념, 역률에 대한 개념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6번. 변전서로부터 이제 이렇게 선로 길이가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접지공사의 저항값을 구하십시오. 조건이 있어요. 자동차 장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고압의 일선지락 전류는 이제 4A라고 한다. 중성점 접지 저항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동차 장치가 없으면 지락 전류분의 이제 15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락 전류가 4A라고 했고 150 하면 되니까 계산기 누르면은 37.5. 그렇죠? 원래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제였는데 예전에는 KC를 바뀌면서 이 정도까지만 한 거죠. 그래서 이치오 이내에 동작하는 그 차단 장치가 없으면은 이제 지락 전류분의 300이 되는 거고 1초 아니면 지락 전류분의 600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7번. 이제 그림과 같이 전류기계가 3개가 있는데 부하 전력도 구하고 이제 역률도 구하고 기타 등등 구할 거를 다 구해 오십시오. 그런 건데 이걸 증명을 할까요, 말까요? 그냥 기본 개념만 일일이 다 하진 않을 거고요. 개념만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전류기계가 3개가 있었죠. 3개 중에서 어느 전류값이 제일 클까요? 3개 중에서 A3가 제일 크죠. 왜냐하면 병렬회로구에 전원이 왼쪽에 있으니까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3를 거쳐서 A3에 흐르는 전류가 A1하고 A2로 나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3 전류가 제일 크고, 그리고 A2에 흐르는 전류 값은 저항에 연결된 값이니까는 걔는 위상차가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벡터적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A2가 있는 거고, 여기 A2고, 그리고
A1이 있을 거고요. A3는 A1하고 A2에 대한 합성값이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A3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제가 그림은 좀 못 그리니까 책에 있는 걸로 이제 그림을 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생길 거고 여기를 우리가 파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요 밑변에 대한 요 노란색 요 밑변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랑은 똑같은 값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코사인 값이죠. 지금 세 번째 나옵니다 벌써. 그러면 요 밑변에 대한 값은 A1의 코사인 파이 값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A3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대한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에 윗변의 제곱. 여기도 해야 되는 코사인 했으니까는 여기는 A1의 사인 파이.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코사인이고 이렇게 돌리면 사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밑변에다가 높이 제곱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A3의 제곱은 그렇죠? A3의 제곱은 밑변은 A2의 플러스 A1의 코사인 파이의 전체 제곱 플러스 A1의 사인의 파이의 전체 제곱한 거랑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A2의 플러스 A1의 플러스 2배의 A1의 A2의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코사인 파이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빼고 넘기면 되는 거니까 2배의 A1의 A2의 A3 마이너스 제곱의 A1의 제곱 마이너스 A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류를 구하는 전류계가 3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역류를 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값들을 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3는 얼마냐면 10이고, 그렇죠? A1하고 A2는 7하고 4고, 얘도 7, 얘도 4.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얘가 350W가 나오는 거죠. 알지? 역률이니까. 두 번째 문제예요. 역률부터 구해야 돼가지고 했던 거여서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62.5% 나와요. 퍼센트로 따지면. 이렇게. 일일이 다 할 건 없어요. 그냥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얘를 뭐 유도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었으니까는 대충 이런 건데 개념은 대충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보시면 돼요. 2번 문제 한 거고 1번 문제는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력은 지우고 전력은 우리가 VI 코사인 세타죠. VI 코사인 세타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I로 안 나왔으니까 A로 이제 바꿔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V의 문제가 뭐냐면 부하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는 A1이죠. A3는 여기 있고 2. A1 쪽에 흐르는 부하니까는 부하 측의 전압을 V라고 한다면 V에다가 1에다가 코사인 파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걔가 병렬회로로 되어 있으니까는 병렬회로니까 요 V랑 뭐랑 똑같아요? A2의 R하고 똑같은 거죠. 전류에다가 정을 곱하면 전압인데 병렬회로니까 부하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 A2R에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요 코사인 파이에 대한 값 있죠.
2분의 A1, A2에 A3 자승 마이너스 A1 자승의 A2 그걸 하면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앞에 부분이 이 앞에 부분 다 식을 다 안 쓰려고 앞에 부분을 보면은 아래 A1, A2죠. 그렇죠? 곱하기 요 코사인 요 뒤에 부분이 뭐냐면 밑에가 2의 A1의 A2죠. 그럼 요거하고 날라가겠네요. 그러면 2분의 R만 남죠. 그렇죠? 2분의 R만 남고 요 위에 부분이 얼마였어요? A3 마이너스 자승의 A1의 자승의 A2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력계가 3개 있을 경우에 전력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여기다가 10하고 7하고 4하고 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10, 7, 4. A1이 그렇죠? A1 7이죠. 그리고 저항은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전력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고 뭐 답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요? 35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식이 무조건 A1, 2, 3가 아니죠. 3, 2, 1. 그러니까 무조건 요 순서가 3, 1, 2가 고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서 식을 암기를 하실 때 요거를 뭐 굳이 뭐 매번 뭐 증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는 요거 식을 이제 암기를 하실 때에 그 제일 큰 거에서 나머지 작은 거 2개를 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식을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2개 빼는 걸로, 그렇죠? 여기 작은 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식은 이제 그렇게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PLC죠. 레더 다이어그램 문제이고요. 보통 이제 레더 다이어그램이 복잡하게 쭉 길게는 안 나와요. 공사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새 이제 공사에도 안 나오고 이제 기사 쪽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한 짧게 나오죠. 한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요걸 좀 해석을 해봅니다. 이제 로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명령어는 뭐 스타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건 이제 뭐 기계마다 명령어가 다른 거니까 뭐 요거를 꼭 암기를 하실 건 없고 대충 개념으로 스타트나 로드나 뭐 비슷비슷한 거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어하고 엔드는 뭐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아웃도 이제 거의 이제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원래 이제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로드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불렀어요. 몇 번을 불렀냐면 P000을 불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로드예요. 또 로드네. 몇 번을 불렀냐면 P001을 불렀죠. 그리고 엔드 로드니까는 아니다. 오어니까는 오어 병렬이죠. 오어는 병렬. 이렇게 병렬 연결해서 얘는 P010. 요거는 병렬 연결이라는 얘기고 엔드는 직렬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엔드는 직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낫은 비접점. 레더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엔드 로드. 뭐죠? 이거 뭐냐면 이 엔드 로드는 처음에 불렀던 거 2개를 직렬로 연결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처음에 불렀던 얘하고 처음에 얘를 불렀죠. 얘 부른 이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른 놈, 그렇죠? 요 2개를 직렬로 연결해라. 뭐 병합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명령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기계마다 이제 명령이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번지가 없이 명령어가 이렇게 엔드 로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처음에 불렀던 거랑 두 번째 불렀던 거를 직렬로 연결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거 아까 처음에 이제 로드 불렀던 거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위에가 P001, P001이고 요거는 P010, P010.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and not, 직렬로 연결하는데 비접점으로 연결해라. 네, 주소는 뭐냐면 P003을. 네, 그러면 여기를 비접점에 P003. 그리고 출력 001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PLC는 이제 순서대로 조금 이제 거의 따라가시면서 하면 되고, 요런 이제 뭐 병합 같은 거 나오는 경우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9번. 9번이 아까 우리가 그 시퀀스 했던 그 내용이죠. 한시 동작. 그렇죠? 한시 동작. 타이머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동작을 하는데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력이 있고 이제 출력이 있을 건데 입력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입력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설정 시간이죠.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설정 시간.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A 접점이 있고 이제 B 접점이 있을 텐데 A 접점의 경우는 여기에 신호가 흘렀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동작하지 않고 요 설정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설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고 복귀는 즉시로. 그렇죠? 아까 그랬던 거. 이런 거죠. A 접점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거죠. 한시 동작. 그렇죠?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 한시 동작 순시 복귀의 B 접점은 A 접점하고 B 접점은 무조건 반대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A 접점하고 B 접점은 반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한시 동작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바로 동작하지 않고 설정된 시간 동안은 동작하지 않다가 설정된 시간이 끝나면 그제서 이제 동작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작 상황은 이제 설명하시면 되고 이제 계속 여러 번 지금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니까. 다음 10번 문제. 뭐 요것도 이제 뭐 빈번히 나오죠. 이런 것들. 전동기의 그 출력을 구하는 이런 문제인데 책에 있는 풀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얘가 분당인지 초당인지에 따라서 식이 조금씩 그러니까 식 두 개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9.8이 들어가는 요 식은 이제 초당일 경우에 거기 문제 보면 매분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매분이 아니고 매초 이러면은 그 9.8에다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거의 60 나눌 필요 없이 그냥 그 10이라는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매분이니까 매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6.12의 효율에 양적 높이 얼마만큼 물을 퍼올릴까요? 여유계수 이렇게 하면 되죠. 9.8을 써도 됐고 6.12를 써도 되는데 만약에 난 9.8만 외울 거야. 6.12 뭐 두 개씩을 외우기 힘들어. 그러면 9.8을 외우신 다음에 나오는 값을 이제 60으로 나누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분당, 초당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6.12일 경우에는 분당, 9.8이 들어가는 식은 초당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그냥 쭉 대입을 하시면 돼요. 효율이 얼마냐면 식만 알면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효율이 얼마냐면 0.65라고 했고요. 0.65 그리고 높이가 얼마예요? 15m 15m 그리고 분당 12세제곱미터의 물을 이제 올리고 있는 거고 여유율은 얼마냐면 축동력의 여유율은 15%. 여유를 더 주는 거니까는 여기다가 0.2로 이러면 안 되죠. 0.1로면 15%만 전체 출력의 15%만큼인 거지 여유를 더 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의 여유를 더 주는 거니까 여기는 0.15가 아니라 1.1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0.15 하면 전체 출력의 15%만이니까 출력이 더 주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더 여유를 준다라고 했으니까는 1이 기본이고
1이 100%고 거기에다가 15%만큼 이제 여유를 더 주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52.01이에요. 52.02k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요렇게 이제 출력, 그러니까 전동기는 출력은 요거고, 전동기 출력은 이제 요건데, 부위결선한 변압기로 요 전동기 전력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압기에 부위결선을 한 변압기에 요만큼의 전동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몇 kVA로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얘를 역률로 나누어야죠. 그렇죠? 아까 앞에 잠깐 했는데 킬로와트니까는 kVA로 바꾸고 싶으면 역률로 나누셔야 되고요. 역률은 얼마냐면 0.8이라고 했어요. 그럼 0.8로 나누면 요게 65.03이래요. 65.03 kVA. 그렇죠? 요거는 이제 부위결선을 한 전체 변압기 용량인 거고, 그렇죠? 부위결선을 한 전체 변압기 용량인 거고, 문제에서는 한 번 더 껐죠.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는 얘를 루트 3으로 나누셔야죠. 그렇죠? 만약 부위결선일 경우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이 부위결선을 했을 경우에 전체 용량이니까 이 전체 용량이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얘가 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고 싶으면 루트 3으로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P1은 6503 루트 3. 그렇죠? 그러면 37.55 kVA인데 얘를 선정하라고 안 했으면은 요대로 쓰시면 되는데 선정하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이제 상위의 값인 50kVA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아마 변압기 표를 줄 거예요. 변압기 표를 안 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요새 거의 안 나와요. 변압기 표를 보고 쓰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는 뭐 50, 뭐 100, 뭐 150,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외워두셔도 좋겠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변압기 기본 용량 정도는 암기를 조금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11번은 뭐 필기 여러분들이 전력 시간에 많이 하셨을 테니까 갭형하고 갭레스형이 있는 거죠. 갭레스형은 말 그대로 보통 필기가 갭하고 이제 특성 요소가 이제 있는데 갭레스형은 말 그대로 그 중에서 갭을 빼버리는 거니까는 그럼 이제 특성 요소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갭레스형 필기는 6번, 7번 다 이제 특성 요소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이제 갭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다. 뭐 갭이 있고 뭐 방전 그 소호 코일이 있고 뭐 저항이 있고 이제 뭐 그렇다더라 뭐 그런 거죠. 보통 이제 갭레스형을 많이 쓰고 12번 요것도 뭐 종종 나오죠. 종종 나오는 문제고 이제 요거 그 문제가 뭐냐면 선로와 접지용구에 대한 거고 접지용구를 사용해 접지를 한다. 순서랑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접지는 이제 양쪽 다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 이쪽을 먼저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선로 치고 먼저 걸었어요. 그럼 내가 이쪽 끌고 가다가 여기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고잖아요. 그 무조건 일단 대지전이 쪽에다가 이제 영전이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덜 여기를 먼저 걸어놓고 내가 여기를 만진다고 무슨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를 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만져버리면 접지를 하기 전에 여기를 만져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니까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하고 선로적 금고를 A하고 B하고 다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접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부하 측에서 휴전 작업을 할 때 조작 순서를 설명하십시오. 여기가 이제 부하인데
무조건 차단기가 먼저죠, 그렇죠? 예. 무조건 차단기를 먼저 끊어야죠. 왜냐하면 달로기는 부하 전류를 차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이제 정전 작업을 할 거면 무조건 차단기를 먼저 끊어야죠, 그렇죠? 차단기를 끊고 그리고 이제 달로기 부하 측, 그다음에 이제 전원 측 이렇게 끊는 거죠. 뭐 얘가 차단기를 이미 끊었으니까는 뭐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얘를 먼저 해도 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일단 부하 쪽에 있는 거를 먼저 끊는 게 좋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단기를 내가 차단을 했는데 차단기가 고장이 나왔나? 뭐 하여튼 뭐서 차단이 잘 안 됐어. 아니면은 내가 차단기를 차단하는 걸 깜빡하고 이쪽 먼저 끊었어.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이쪽을 먼저 끊으면 고장 전류가 혹시 뭐 단락이 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바로 위에 있는 차단기에서 이제 차단을 해버리니까는 사고 범위가 좀 덜 확대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 거를 밑에 있는 건 고려 안 하고 내가 이를 끊다가 사고가 나면 이쪽 1사측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라면 일단은 부하 측을 먼저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원 측을 차단하는 게 좋다, 이제 뭐 그런 거고. 투입할 경우에도 일단 먼저 부하 측 차단하고 전원 측 차단하고 마지막으로 차단기. 이 순서는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이제 패턴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조작 순서는 이제 12 차단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 측 달로기 먼저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 측 달로기를 이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끝난 후에 다시 조작할 때는 부하 측 먼저 하고 전원 측 하고 마지막으로 차단기, 이렇게 역순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급할 때 DS도 원래 DS는 이제 전류 차단하는 건 아니고 회로에 대한 개폐만 하는 건데, 긴급한 경우에는 적은 전류에 대한 값이면 차단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 전류, 변압기 여자 전류나 모바 충전 전류 같은 경우 작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거죠. 수변전 에너지 절약한 방안 4가지 뭐 쓰면 되죠. 뭐 효율 좋은 거 쓰면 좋겠고, 손실을 뭐 줄이면 좋겠고, 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14번. 14번은 유접점의 시퀀스를 이제 무접점으로 전환해서 그리십시오. 뭐 여러 번 나오니까는 뭐 정리를 조금 해보면, 직렬 회로가 있고 이제 병렬 회로가 있죠. 그렇죠? 직렬 회로는 엔드죠. 수식. 그로 따지면은 엔드고 얘는 오어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회로를 그리실 때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좋을 만한 부분이고, 보통 이제 얘를 무접점 시퀀스로 바꾸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반대로 무접점 시퀀스를 유접점 시퀀스로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단은 논리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안 그러면 좀 빠뜨릴 수가 있어서 요거 식을 먼저 써볼게요. 출력은 뭐냐면 MC죠. 출력은 MC예요. 뭐 기기도 이제 MC랑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는 기기도 이제 출력에 출력 똑같이 MC하고 기기하고 똑같다고 이제 보셔도 되고. 식을 쓰는데 입력이 3개가 있어요. A, B, C. 그렇죠? A하고 B하고 C가 있고, 그 중에서 B는 비접점이죠. 그리고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는 곱하기. 하고 얘는 곱하기, 얘는 더하기. 논리식으로 쓸 때 뭐 알아두시면 좋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엔드 회로는 이제 이렇게 D처럼 생겼죠. 여기 D 있잖아요. 엔드 회로. 오어회는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 둥글둥글 라운드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얘가 이제 오어회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에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조건이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조건에 따라서 꼭 그런 거 들어갈 경우가 있어. 꼭 2입력 엔드 회로나 오어 회로를 쓰십시오. 아니면 뭐 3입력 엔드나 오어 회로를 쓰십시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는 조건에 따라서 하시면 좋고, 요건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죠. 입력은 3개죠. A하고 B하고 C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B는 비접점이니까는 not 쓰시는 거고. 어쨌든 3개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3개 다 뽑아서 이렇게 and, MC 하고 기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2입력 엔드 회로를 꼭 쓰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럼 이제 두 개씩 묶어야죠. A하고 B하고. 그래서 A하고 B end로 묶고 다시 C를 또 end로 묶고 그래서 MC 기기. 이거 이제 조건에 따라서, 그렇죠? 네, 조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요 문제는 뭐 특별히 이제 그러라는 조건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전구를 사용하는데 어떤 전구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뭐 이런 문제네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시는데, 얼마만큼 전력을 소모하느냐, 또 하나 초기 그 구입 비용이 얼마일까요? 이제 그 비용하고 전구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한 사용량의 값이 얼마일까요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A 전구를 한번 해보죠. A 전구는 1칸델라당 소비 전력이 1이에요. 근데 A 전구는 평균 구면 광도가 38이래요. 광도가 38인데 얘는 1대1이에요. 1대1 비율이. 그렇죠? 전력하고 비율이 1대1이에요. 그리고 킬로와트당 20원이니까는 요거는 그냥 와트잖아요.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하시고 킬로와트당 20원. 그럼 얘가 이제 전력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0.76원이 되겠네요. 0.76원 시간당. 그럼 비전구는 또 요거 이제 얼마만큼 요금을 썼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전구를 구입할 때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요것도 이제 시간당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전구값이 90원인데 전구의 수명이 A는 1500시간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90을 1500으로 나누면 시간당 비용, 전구 비용이 이제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0.06원이래요. 0.06원. 그렇죠? 이게 이제 A 전구. 그럼 B 전구는? B 전구는 칸델라당 소비 전력의 비가 1.1이네요. 얘는 40인데 비율이 1.1이에요. 마찬가지로 킬로로 바꾸시고 전기요금은 똑같았어요. 그럼 요건 얼마냐면 0.88. 0.88. 구입 비용이 얘는 100원이래요. 100원인데 얼마 동안 쓸 수 있냐면 1800시간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0.06이네요. 전구값은 시간하고 똑같네요. 그럼 이거 똑같으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더 유리한 거냐면 싼 게 유리한 거니까 A 값이 더 A 전구가 더 유리하다 지금 뭐 그렇게 보는 거죠. (16번)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대한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뭐 일단 가스 절연 장치는 개폐 장치는 SF6 가스를 쓴다.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환경에 무해하다. 뭐 소음이 적다. 뭐 이런 것들 뭐 암기하시면 되고.
17번.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17번. 차동 계전기죠.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의 이제 결선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이제 시험 공부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뭐 비율 차동기든 비율 차동 계전기든 차동 계전기든 그 Y하고 델타가 위상차가 30도만큼 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요 CT 결선은 Y일 경우에 델타일 경우에 Y 결선을 하지 않으면 위상차만큼의 전류가 흘러서 고장이 아니더라도 고장처럼 발생을 하죠.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Y 델타 결선의 경우에 CT 결선은 1차 측이 Y면 1차 측 CT는 델타로, 2차 측이 델타면 2차 측 CT는 Y로 결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책은 뭐 그렇게 하나 뭐 마찬가지긴 한데,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 이제 L하고 K하고 좀 바뀌어야 돼요. 뭐 옛날 그림이어서 여기가 이제 꼬리 부분이고 이제 머리 부분이어서 꼬리 부분을 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A, B, C 이렇게 하면 이제 Y 결선이죠. 델타 결선이고, 그럼 여기는 Y니까는 델타 결선, 그렇죠? 델타 결선 하고 빼서 A, B, 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선 자체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개념상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결손을 이제 역으로 이제 해줘야지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차동 계전기하고 비율 차동 계전기는 대충 뭐 개념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동작 코일이 있는 경우는 이제 차동 계전기고, 여기에 이제 억제 코일이 있으면은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고, 보통 차동 계전기는 만약에 뭐 그 고장 전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장 전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그 1차와 2차의 전류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 차동 계전기는 동작을 하니까 비율 차동 계전기로 이제 이렇게 어느 일정한 비율 동안은 뭐 30%면 30% 이렇게 그 비율 안에는 동작하지 않고 그 비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동작하도록 하는. 차동 계전기 너무 민감하면 안 되니까는 민감하지 않도록 장치를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차동 계전기하고 비율 차동 계전기하고 거의 이제 개념은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흐르면 요 두 개가 이제 상쇄가 돼서 이쪽 뭐 I1이라고 하고 이게 I2라고 하면은 그 두 전류가 이제 상쇄가 돼가지고 보통 이제 고장 전류가 발생하지 않다가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 차만큼의 전류가 이제 동작 코일로 이제 흐르니까는 이렇게 동작을 한다,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 차동 계전기 나중에 좀 뒤쪽이 더 나오니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그냥 이 정도 결선을 그냥 그렇게 한다, 위상차가 있어서 그렇게 결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했고, 건수비를 이제 200대 5로 했을 경우에 2차 측 CT 건수비는 이제 얼마가 좋을까요? 이게 보시면 그 1, 2차 전압이 66에 2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건수비는 이제 3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 CTB가 200대 5죠.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일까요? 2차 측 CTB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2차 측이 5인 건 맞겠죠. 그렇죠? 2차 측이 5인 건 맞을 거고, 건수비가 3이니까는 여기 3배만큼 더 커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럼 3이 600이 되는 거죠. 2차 전류는 1차 전류에다가 건수비를 곱한 값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200인 전류가 흘렀어요. 여기에 만약에 전류가 200이 흘렀어. 1차 측에 200A가 흘렀어요.
그럼 2차 측에는 5A가 흘러야죠.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200A가 2차 측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얘가 5인데 그러면 2차 측으로 넘어오면 3이 6이니까 여기는 이쪽엔 600A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600대 5를 해야지 600의 전류가 들어오면 동일하게 이제 5A가 되니까는 동작을 안 하겠죠. 만약 그 이제 B가 달라지면 동작을 할 테니까. 그렇죠? 여기는 200이면 권수비만큼 조정을 해가지고 600대 5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별다른 건 아니고 3번 변압기 이제 투입할 때 여자 돌입 전류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고정 전류는 아닌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우동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감도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민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용한 CT는 변압기든 CT든 일반적으로 이제 감극성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됐고 마지막 18번. 발전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일까요? 뭐 거기는 이제 식이 있으니까는 그 식에다가 뭐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얘가 5시간 동안 287kg을 썼어요. 그러면 시간당 몇 킬로 쓴 거냐면 시간당 얼마를 쓴 거냐면 시간당 5시간 동안 287이니까는 287을 5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몇 킬로그램 썼는지 나오겠죠. 얘가 57.4kg을 쓴 거예요. 그렇죠? 57.4kg을 쓴 거고 문제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이 연료 중유에 대한 이제 열량이 킬로그램당 만이래요. 그러면 얘가 시간당 얼마만큼의 열량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574 곱하기 만이죠. 그렇죠? 그러면 57만 4천. 57만 4천. 그렇네요. 킬로칼로리. 시간당 1시간에 57만 4천 킬로칼로리를 쓴 거고 요거를 우리가 그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1킬로와트아워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 860킬로칼로리니까 얘를 860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그 몇 킬로와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574 빵빵빵을 860으로 나누면 얘가 이제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기간 효율이 36.3이고 발전기 효율이 82.7이니까는 곱해 주셔야 되겠죠. 얘가 효율이 0.363이고 곱하기 발전기 효율이 0.827이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몇 킬로와트가 되는 거냐면 200.37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출력이 몇 킬로와트, 몇 kVA인가라고 했으니까는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얘를 역률로 나누셔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 역률이 얼마냐면 전부하실 발전기 역률이 0.8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0.8을 대입을 하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답이 얼마냐면 250.46 kVA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공식으로 이제 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공식을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순서 기억하셔가지고 전체 요만큼의 그 등유를 썼는데 얘를 이제 칼로리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칼로리를 다시 이제 와트로 킬로와트로 이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효율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역률을 계산해서 kVA로 바꾼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우시면 거기 이제 책에 식이 있으니까는 그 식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